네, 오늘 저희 2부 심층 인터뷰 이분이 나오셔서 반가운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시장이 불안한 시기에 이분이 나와주셔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모두가 반가워하시는 저희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최근 매크로가 또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 다시 온 것 같거든요. 작년 시장이 조정을 받고 최근 한 8개월간 굉장히 좀 평화로운 시기였다가 최근 한 달간의 조정 동안 뭐 미국의 국채금리도 시장을 좀 불안하게 하고 투자자들이 지금은 좀 약간은 고통받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좀 지금 시장을 봐야 될까요?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박사님. 네. 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제 경기하고요. 네. 또 금리 얘기 좀 하러 나왔는데요. 사실 말씀 주셨듯이 상반기에는 뭐 조금 개별 종목 장세 같았잖아요. 미국도 뭐 한 7개 종목이 치솟았고요. 우리도 뭐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뭐 약간 종목성 장세였고, 그런데 상반기는 뭐 매크로가 중요하지 않았고 하반기는 매크로가 중요해서 지금 매크로 이슈 때문에 시장이 안 좋냐,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상반기에도 역시나 뭐 우리가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안전자산인 국채금리와 또 PR의 역수인 주식의 수익률, 뭐 기대 수익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주식의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을 비교하잖아요. 상반기에도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진행이 됐다.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금 더 이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압착됐다고 그럴까요? 조금 더 빡빡하게 됐다. 여건이. 그러니까 상반기는 그래도 조금 PR도 조금 낮았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상반기 여름에는 이제 상반기 말에는 올라갔지만 연초에는 낮았잖아요. 주가도 낮았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2180인가 그때가 이제 저점이었고 연중 저점이었고 S&P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PR이 굉장히 낮았고 금리도 지금보다는 낮았고 근데 그때도 여전히 주식이 아주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채권에 비해서. 네. 그런데 7개 종목, 미국 같은 경우에는 7개 종목이 개별 종목성으로 이게 치솟아 올라가면서 이 7개 종목이 시가총액 메가 캡이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간 거죠. 네. 그래서 상반기도 따지고 보면 종목 장세였다. 근데 하반기에는 종목 장세조차 좀 펼쳐지기 어려울 정도로 PR은 올라와 있고 상반기에 올라갔던 뭐 우리나라 2차 전지라든지 뭐 미국의 빅테크들은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아졌고 네. 버블은 아니지만 약간 애매한데 뭐 이런 상황으로 그래 뭐 3분기 실적 뭐 지켜보고 뭐 다시 투자하든지 말든지 조금 기다려봐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시 여건도 조금 안 좋아졌고 금리는 훨씬 높아졌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4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박사님 정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아닙니다. 마이크가 안 들린다는 얘기가 조금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가시죠. 네. 아니 중요한 내용인데 또 안 들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잘 들어야 될 내용이죠. 네. 박사님, 그러면 아마도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지점에는 결국 내년도 미국 경기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금리가 너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미국 경기가 급격히 식어버리는 건가,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두려움들이 많은데 지금 미국 경기 저희가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면? 네, 오늘 뭐 첫 번째 전 뭐 꼭지를 뭐 미국 경기 상황을 조금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네. 지금 미국 경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너무 과열돼 있는 상태에서 혹은 뭐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되돌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냉각 과정이 아닙니다. 실업률이 3%대 중반인데 이게 어떻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입니까?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근데 너무 이례적으로 좋은 상황을 이제 정상적인 상황으로 민 리버전이라고 그러죠. 평균에 회귀하는 과정에 있다. 주식시장하고 연결해서 보면 왜 요즘에 주식시장이 안 좋으냐면 경기는 평균으로 회귀되면서 정상화를 가고 있는데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야 맞잖아요. 네. 근데 금리는 거꾸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혼돈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뒤죽박죽된 겁니다, 지금. 네. 네.
이게 지금 투자자들을 혼돈시키고 있거든요. 맞아요. 뭐가 맞는지 네. 모르겠어요. 경기는 뭐 내려간 다음에 그리고 시장도 내려가는 걸 본 다음에 그리고 연준도 언젠가는 내려갈 걸로 기대한 다음에 뭐 다들 어쨌든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물가도 내려가고 실제로 내려가고 있고요. 근원 PC도 지난달에 3.9 찍었잖아요. 네. 5월 달만 해도 4.4인가 그랬거든요. 네. 쭉 내려오고 있다고요. 헤드라인도 내려오고 있고 유가 상승으로 좀 약간 뭐 흔들리고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문제 없잖아요. 네. 내려가고 있는데 금리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혼돈스러운 건데 네. 일단 질문 주셨던 경기부터 보면 네. 저는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정상화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지표를 보시면 미국의 잡 오프닝입니다. 그저께 나왔던 네. 미국 기업들이 얼만큼 일자리를 사람 좀 와서 일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냐면 960만 개라는 거죠. 이게 2011년부터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 10년간의 평균이 50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400만 개 정도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 나오는 그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뭐 17만 5천 원, 18만 뭐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만 개씩 월 다달이 고용이 되면 이게 400만 개 해소하려면 이게 평균으로 내려오려면 단순히 계산해서 20개월 걸리잖아요. 네. 20개월 걸린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기 괜찮겠네? 내년까지. 두 번째는 물가 안 잡히겠네. 연준이 계속 뭐 금리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죽어도 내리진 않겠네. 한 1년 내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음 차트를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내일 모레 나오는 신규 일자리 전월 대비 미국의 일자리가 몇 개 증가했냐. 지금 8월 달에 18만 7천 개라면서요. 이번 달에 뭐 17만 5천 개 정도가 컨센인데 6개월 평균이 19만 4천이에요. 네. 뭐 내일 모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18만 개만 나와도 평균에 거의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잡 오프닝은 아직까지는 조금 갈 길이 있고 네. 신규 일자리는 거의 다 왔고 정상화 수준에 거의 다 도달했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조금 더 데이터가 조금 마련은 됐어. 우리가 금리 더 이상 안 올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했는데 조금 더 확보해야 돼. 이제 그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뭐 꼭 이거라기보다는 충족되지 않는 지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는 지금 좋은데 정상으로 회귀되고 있다, 안정되고 있다. 근데 경기가 나쁜 건 아니다. 냉각은 아니고 너무 좋았던 이상한 곳에서 정상적인 곳으로 지금 잘 내려오고 있다. 네. 그리고 연준도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것들 이게 사실 빨간색 선이 파월 의장이 아마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할 것 같은 지표인데 분기마다 나오는 뭐 코멘트를 몇 번 했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미국의 고용 ECI라는 고용 비용 지수입니다. 이게 종합적인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 복지 비용까지 다 합쳐진 미국의 실질적인 노동 비용입니다. 이 노동 비용이 예쁘게 같이 가잖아요. 잡 오프닝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내려와야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퍼즐. 서비스 가격을 내려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임금이 떨어져 주는 마지막 퍼즐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경기는 지금 어쨌든 정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크게는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보셨던 것처럼 가장 마지막 퍼즐인 고용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기업하고 지금 현재 일자리가 매달 창출되는 것과 보셨듯이 괴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꼭 다달이 20만 개씩 해야 해서 1년을 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막판에는 결국에는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면 금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높으면
그 부도율이 올라가고 은행들이 대출을 축소하고 하이힐드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뭐 이제 금융시장이 긴축적으로 되는 거죠. 네. 신용 경색이 일어나고 네. 그러면서 다달이 2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갑자기 이제 좀 줄죠. 그리고 기업도 잡 오프닝이 확 떨어지죠. 이런 조금 임계점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잡 오프닝이 확 떨어지고 또 신규 고용도 확 떨어지는 임계점이 있을 텐데 그 임계점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이번 3분기 실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은행들의 컨디션이 중요하잖아요. 네. 은행들이 대출을 더 축소한다. 그 다음에 연체율이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10월 13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은행주 중심의 금융업종의 어쨌든 컨디션을 보면 일단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지금 미국의 10년물과 20년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시장에서는 사실 금리가 추가 상승에 대한 긴장감도 있는 것 같고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해소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건 3분기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레벨로 나오는지가 반등이 가능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1차적으로는 뭐 첫 번째 관건은 3분기 실적이라고 보고요. 네. 조금 긴 호흡으로는 결국에는 임계점이 언제 통과될까. 3분기 실적을 그 조금 관망하는 것, 관전하는 것도 그 임계점을 보기 위해서. 네. 저는 이제 약간 뇌피셜이지만 임계점이 곧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는 급속하게 안 좋아지고 금리는 떨어지고 연준의 통화 정책은 이제 조금 언제 내릴까 금리를 라는 쪽으로 약간 전환되는. 앞으로 더 올릴까 말까 혹은 한 번 올릴까 두 번 올릴까 해서 조금 언제 좀 한 6개월 후에는 내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쪽의 컨센서스로 바뀌는 그런 임계점이 경기 쪽에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 시장의 어쨌든 컨디션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임계점이 아마도 한 연말 정도가 아닐까. 연말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실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연준이 현재 어떤 방향을 전환하거나 변화를 주기엔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고 하지만 네. 오랫동안 시장을 봐오신 교수님의 관점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조심스럽게 여쭤본다면 교수님의 관점에서 과연 그러면 금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날을 정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대략 어느 정도 시점 정도로 보시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파월 얘기대로 뭐 제가 얘기하면 별로 이제 설득력이 없는데 네. 파월 의장은 뭐 데이터를 보고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결국엔 뭐 앞서 말씀 나눈 연준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근원 물가겠죠. 네. 특히 근원 PC이겠죠. 네. 미국 경제의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을 폭넓게 반영하는 근원 PC의 조금 추세가 조금 중요할 텐데 지금 지난 9월에 그 SEP 연준이 이제 분기마다 이제 경제 전망을 내놓지 않습니까? 19명이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점도 찍고요. 네. 그런데 그때 PC 물가가 연말에 미디안 값이 중간 값이 3.7이었습니다. 네. 9월 달 FOMC에서 나온 게 지금이 이제 3.9고요. 그러니까 별일만 없으면 제 생각에는 올해 12월 말에 한 3.6에서 3.5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근원 PC가. 네. 그리고 내년이 지금 지난 9월 달에 FOMC에서 근원 PC를 얼마로 봤냐면 2.6으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가 3.7, 내년이 2.6.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3.5 아래서 찍히면 근원 PC가 네. 연준은 제가 파월 의장이라면 네. 감히 파월 연준의 위원들이라면 근원 PC가 3.5 이하로 한 2번 연속 찍힌다. 이러면 물가 다 잡았다. 고지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데이터에서 자신감을 좀 더 가지게 되는 이벤트군요. 네. 그럴 걸로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궁금한 게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의 그런 지표들이 되게 다
혼란스럽게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요거 두 번째 그 질문 있는 거 PPT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미국 M2랑 네. S&P 500의 선행 PER. 네. 요게 지금 M2가 내려오긴 내려왔지만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내려온 거 치고는 지금 2020년과 19년 요쪽 대비해서 반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럼 사실은 조금 더 뭐 정상화가 만약에 그 전 수준까지 된다고 치면 좀 더 내려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저기 행정부에서는 재정정책으로 퍼주기에다가 뭐 어디 인프라 투자에다가 뭐 해가지고 막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반대쪽에서는 연준은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막 미친 듯이 올려버리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채권은 막 찍어내가지고 지네만 살겠다고 네. 채권 발행 막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높은 금리의 다른 나라, 우리나라 같은 영향 있는 나라만 다 죽어나고, 맞습니다. 지네 혼자만 살려고 지금 공장 짓고 나빠요. 난리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결국 M2를 생각해서 저 지표만 그냥 본다면, 저것도 심지어 GDP 대비 비중이라서 네. 실제로는 저거보다 더 높아요. M2가. 그렇잖아요. 네. 1조 줄었습니다. 네. M2. 21조에서 뭐 한 20조 그러면 정도. 요거 더 내려오려면 훨씬 더 길게 높은 수준으로 오래 버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그거를 그 와중에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체력적인 부담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항상 사고를 미국이 치고 뭐 설거지는 주변국이 한다고. 이거는 뭐 역사 이래로 안 그런 적이 없고요. 음모론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상 끝자락에서는 항상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 미국 밖에서. 혹은 뭐 미국의 경쟁자들을 조금 부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항상 있었다. 이미 사실 벌써 망한 나라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길게 보면 저는 아까 뭐 M2 뭐 광의 유동성이죠. 광의 유동성은 뭐 팬데믹 때 한 15조밖에 안 됐는데 그 21조까지 한 6, 7조 그냥 확 늘었어요. 2년 반 동안. 네. 그리고 고작 지금 중계 한 1조고요. 본원 통화를 좀 대변하는 연준의 자산은 한 1조 줄다가 지금 뭐 960억 달러씩 매달 QT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다가 지난 3월 중순에 뭐 실리콘밸리랑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터지면서 뭐 한 반은 되돌렸어요. 또 네.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결국 뭐 그 펀드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 유동성은 길게 봤을 때는 조금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 자체는. 그 얘기는 사실은 주식시장을 너무 어둡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쫄 필요는 없습니다. 유동성은 결국에는 주식시장으로 다 넘어오게 돼 있어요. 네. 경기 사이클이 돌아가거나 네. 금리가 조금 낮아지거나 네. 기업 실적이 다시 업턴하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다시 환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긴 얘기고 네. 당장 뭐 이번 분기 4분기만 놓고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GDP 대비 M2라는 것은 실물 경제가 굴러가는데 이 실물 경제가 굴러가는 거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과도하게 풀렸나 뭐 적정하게 풀렸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는 과도하게 풀려 있지만 고점에 비해서는 정상화되고 있잖아. 이것도 정상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M2도 뭐 GDP가 늘어서 정상화됐든 M2가 줄어서 정상화됐든 어쨌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M2 GDP 비율이 유동성 멀티플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PER은 주식시장에서 멀티플이죠. 네. 그래서 마켓의 멀티플과 매크로의 유동성 멀티플을 같이 비교해 본 거예요. 이 의미는 뭐 약간 질문에서 살짝 이제 약간 밖으로 새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대세 상승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올라가야 PER이 계속 리레이팅, 더 많은 PER을 기꺼이 주고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끌고 가는 장인 거죠. 물론 이제 유동성이 끌고 안 가도 주식시장 자체 엔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유동성 그래 회방만 하지 마. 회방만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갈게.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뭐 양쪽 엔진으로 가다가 유동성 엔진은 그냥 중립이고
한쪽 엔진 주식시장의 엔진으로만 가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실적이 엄청 네, 올라가야 당연히 되죠. 실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3분기 불가능한- 실적이 이번 4Q만 보면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이 지금 지난 2분기 실적이 YOY로 S&P 500 EPS 기준으로 5% 정도 마이너스잖아요. 네. 이번 3분기가 뭐 3분기 어쨌든 지났지만 과거 실적이지만 한 플랫하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살짝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3분기까지는 유가가 안 좋아가지고 정유주가 실적을 좀 잡아먹었다고요. 그래서 정유주를 빼면 사실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에너지 업종 제외하면 3Q가 지금 5.2%로 팩트셋에서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YOY입니다. 네. 그리고 빅테크들이 그 PR이 내려와 있어요. 37배인가 30 뭐 몇 배에서 지금 한 20-30% PR이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빅테크가 만약에 3분기 실적을 끌고 간다? 그리고 에너지 업종 제외하고 S&P 500 전체 EPS가 예상대로 한 5% 증가한다? 이러면 주가 안 빠지죠. 네. 거기다가 금리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산타랠리 가는 거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 그 다음은 모르겠고. 네. 하지만 그게 대세 상승장이냐? 그건 아니다. 보시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전히 종목 장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4분기에도 7개 종목이 끌고 가서 지수가 올랐어. 그러면 이게 지수가 올랐는 데가 아니라 시가총액 큰 게 상반기처럼 끌고 간 거예요. 네. 빅테크 7 종목 네, 말씀하시는 개별 거죠? 종목입니다. 매그니피선트 7종목. 근데 조금 이 대형 기술주 미국에서 실적이 3분기에 잘 나온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증시에도 센티적으로 말고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됩니까? 당연히 되죠. 뭐 그래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빅테크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 지금 트렌드잖아요. 혁신성장 기업들이 주가를 끌고 가고 그다음에 혁신성장 기업들이 금리가 오르든 말든 경기가 나쁘든 좋든 현금도 많아. 근데 저성장 기조로 가든 말든 어쨌든 나 홀로 갈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4차 산업의 어쨌든 열기를 지금 즐기고 있잖아요. 그런 계열의 주식들이 전 세계 유행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빅테크 기업들 7개 중에서 진짜 혁신적으로 나 혼자 성장하고 쭉쭉 치고 나가는 기업이 뭐였어요? 구글도 광고 기업이지. 메타는 버리고 테슬라 그나마 성장하지. 애플도 핸드폰 뭐 중국에서 팔지 말라고 어쩌고 막 안 좋은 뉴스 나오면서 막 드라마틱하게 뭐 성장하기도 좀 어렵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코노미스트인 박찬일 관점과 저희 관점은 좀 온도 차이가 있겠지만 네. 저희 관점에서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의 온기를 좀 더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어쨌든 트렌드를 반영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멀티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트렌드나 새로운 기대감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챗GPT라는 이벤트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에게 펌핑하는 데 전 도움을 줬다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데이터와는 온도 차이가 좀 있겠지만 네, 저도 뭐 그냥 문외한이지만 4차 산업은 조금 제한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좀더 열린 마음으로. 네, 그 데이터 센터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산업을 영위하는데 이런 산업이 어떻게 파생되고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면서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정짓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시장의 시세를 좀 존중할 필요가 있고 물론 이제 그런 빅테크들이 지금 PR이 70배, 80배다 그러면은 쳐다보지도 말아야죠. 네.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네. 조금 적당한 PR에 성장성이 있으면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량 기업이고 그 다음에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매크로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섹터라는 점에서 전 세계 유행을 끌고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AI 중심으로. 네.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종목들이 뭐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성향의 기업이라든지 갈 수 있는 거죠. 네. 뭐 IT 부품이라든지. 네. 2분 남았어. 네.
그러면 네.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안 돼요. 네, 중요한 얘기로 다음에 넘어가야 네,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게 결국 박사님의 의견으로는 광어 유동성이 M2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매크로 환경은 계속 만만치 않았는데 빅테크 사실 7개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끌어주면서 시장이 버텨왔는데 그럼 결국 그 변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광어 유동성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금리 레벨 어쨌든 지금보다 좀 더 내려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결국 구독자분들 궁금한 건 지금 꽤나 많이 높아진 금리 레벨이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시점에 어느 정도 빠져줄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걸 정리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짧게 말씀드려야죠.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이게 설명하려면 좀 긴데 네. 그건 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4.8%, 4.7 정도 찍고 있는 10년물이 4%까지는 빠르게 안정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5.5%, 6%는 그거는 그 다음 일인 것 같고요. 네. 이번 분기는 좀 일단 4%까지는 안정된다. 아. 하지만 당초 저도 잘못 봤는데 3.5%, 3%대 중반까지는 경기에 따라서 느리게 안정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기 내년에 올해보다는 안 좋지만 객관적으로는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느리게 안정된다. 그러니까 금리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7월 중순부터 2년물은 50bp 올랐는데 10년물이 100bp 올랐습니다. 네. 이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미국의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회계년도, 정부의 회계년도를 각 회계년도가 가까이 오면서 다음 연도에 채권을 어마무시하게 찍어내겠구나라는 것이 7월 중순부터 반영됐다라는 거죠. 채권 시장에. 그래서 10년물이 더 치솟은 거예요. 네. 말하자면 텀 프리미엄이 끌고 간 겁니다. 네. 텀 프리미엄이. 네. 그래서 장기물이 올라간 거고요.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보다는. 하지만 이거는 뭐 지금 10월이니까 뭐 어쨌든 바이든 정부가 내년까지는 계속 할 거잖아요. 뭐 예산안이 뻥나지 않으면 계속 할 건데 네. 이거는 금리를 어쨌든 안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인이잖아요. 직접적인 수급 요인이잖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반대의 요인이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갈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더 많다. 첫 번째는 525bp나 올린 기준금리의 영향이 저는 워킹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워킹되고 있는데 경제 곳곳에 스며드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연준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방향성은 내려가는 쪽이다라는 거죠. 경기가 네. 정상화되는 쪽이고요. 네. 두 번째는 기준금리가 거의 다 왔다. 제 생각에는 더 올라가더라도 텀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금리를 어쨌든 기준금리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만약에 10년물이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연준의 정책도 다시 봐야 되죠. 근데 물가는 내려가고 있잖아요. 물가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정책이 두 번째는 어쨌든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레이트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가격 매력이 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PCE 물가가 올해 3.7, 뭐 연준 의견대로 내년에 2.6이면 10년물이라는 것은 롱텀한 거기 때문에 내년 중반에 뭐 퉁치면 한 3.0이잖아요. 3.0의 근원 PCE 물가가 내년 한 6월, 7월 정도의 물가라면 플러스 100bp 더하면 4.0이 적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가격 매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네 번째는 수급 요인이 지금 패닉 셀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채권 시장에서. 이 패닉 셀링은 그렇게 오래는 못 간다. 패닉 셀링은 금융공학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ETF, 채권 시장에서도 TLT 많이 팔렸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엉키면서 반대 매매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수급적인 영향이 조금 일단락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4.0까지는 저는 떨어질 것 같고 네. 하지만 그 이하로 떨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알겠습니다. 언더스탠딩 아직 안 오셨죠? 오셨나요? 오셨어요? 계세요? 네. 안 오셨으면 더 할라 그랬는데 오셨다. 선생님 그럼 정말 30초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말 짧게. 네, 정말 짧게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결국 박사님 관점에서는 10년물이 4.85 정도면 피크아웃하는 레벨까지 왔다고 보시는 건데 아까 전에 박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건 시장에 어쨌든 순풍이 불어주게 매크로 환경이 우호적이 되기 위해서는 광어의 M2가 확장되어 줘야 되는 국면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국면은 10년물 국채금리를 어느 정도 레벨이면 저희가 좀 더 환경적으로 개선됐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원래 저도 금리가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는데 일단은 체감하려면 혹은 그 체감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백업되는 이제 금융 컨디션이 좋아지려면 사실은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네. 경기가 좋아져서 통화 팽창이 시장 자체 안에서 네. 은행 신용 창출을 통해서 일어날 때 M2가 증가합니다. 네. 경기가 확장될 때 GDP도 늘지만 M2가 더 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가 금융 컨디션이 좋아질 때고 M2 GDP가 주식시장의 멀티플을 끌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는데 네. 이거는 내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년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뭐 하반기는 잘 모르겠고 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금융 컨디션이 주식시장의 멀티플을 끌고 올라갈 정도의 금융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그럼 적금 좀 들게요. 주식 아직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니요, 뭐 지금 사도 괜. 저는 뭐 종목 장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제가 종목 찍으면 다 떨어지길래. 좋은 종목 찍으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또 뒤에 네네. 또 저기 언더스탠딩에서 네. 또 좋은 내용 시간을 또 지켜야 물러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오늘 전반적인 매크로 아주 잘 설명을 잘 해주신 우리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